자, 보실까요? 5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우리가 포인트는 원래 노조법상 근로자가 포인트긴 합니다, 외국인은. 왜 외국인을 원래 전혀 안 보다 왜 봤냐면, 노스쿨 시험에서 모의고사로 몇 번 나왔다가 갑자기 변호사 시험에 딱 등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뭘 봐요? 헌법을 봐, 헌법을. 시험에. 그러니까 조금 낼만하다 싶어서 냈겠지만, 우리는 헌법이 이렇게 뭐 1차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헌법 조문만 있죠. 근데 또 내놓고 시험범위 아니지 않냐 하면 뭐 헌법 조문 있잖아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은 노조법이에요.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왜 넣냐면 실무에서는 요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요즘에 작년 시험 문제 보면 뭐 근거가 명확한 근거는 없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그때 뭐 결론을 내봐라 해서 열린 결론으로 나온 문제를 보면 이게 실제 이제 노동청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긴 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다툼이 끝까지 가는 경우.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를 좀 낼 것 같아서 그때 회식 중에 사망 있죠. 그것도 되게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게 많이 됐던. 그 회식 중에 사망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실무 얘기 잠깐 해드리면 나가서 다 회식 중에 사망이라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이전에 기출로 봤던 2년 전에 나왔던 그 회식 중에 사망은 엄밀히 말하면 업무상 재해 쪽으로 간 것보다는 출퇴근 중에 재해로 간 게 커요. 여기 신논현역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분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전 직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지시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탄다고 그 신논현역 교부 사거리 가보셨죠? 거길 무단횡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회사에 지시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회식하다가 그냥 좀 술 많이 먹고 택시 타고 오다가 돌아가셨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네, 택시는 출퇴근 수단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하는 사건이긴 한데, 안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네. 그쪽에도 자꾸 이제 이쪽에서 그 판례를 갖고 들어오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의뢰인분이 그쪽보다는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안 될 확률이 70% 넘는다. 딴 데 갔더니 다 된다고 그랬대.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출퇴근이랑 이거랑 완전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택할 수 있죠. 근데 유족이잖아요, 유족. 그분한테 자꾸 헛된 희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물론 착수금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건 아니죠, 그분들한테. 네. 그렇게. 일단 외국인 보시면, 자,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 하면 무조건 불법 체류자 나옵니다. 그냥 외국인 말고요. 고용 허가 받아서 우리나라 고용 그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애들 말고 그냥 무턱대고 온 애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판례를 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얘네가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있어요. 결론이 헷갈릴 일은 없단 말이죠. 자. 우리 법원인데 요거는 그냥 논외로 그냥 들으시고 공부를 하실 때 생각만 해주세요. 법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법원이 내린 판결을 보죠. 법원도 우리나라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 쓸 일은 만들고 싶지 않은 게 법원이에요. 보수적으로. 그리고 여론의 흠이나 그리고 세상이 바뀐 그런 인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치색도 많이 담고 있죠. 근데 불법 체류자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는 뭐냐면 집단 노사관계 먼저 보면 얘네가 노조를 만들어서 국가 상대로 협약을 요구하거나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 일하는 업체 대표 상대로 뭔가 교섭을 요구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어때요? 노동조합 힘들겠지. 왜? 이미 얘네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어떻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줘? 그죠? 어떻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줘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있는 범죄자들한테 자신들의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줘서 이걸 보호해준다? 이건 얼토당토 않는 일이죠. 근데 개별적 근로관계를 보시면 임금 그리고 산재 쪽에 초점을 보죠. 임금하고 산재. 일단 임금은 뭐예요? 이미 내가 일한 겁니다. 이미 내가 일을 한 거예요. 불법 체류자든 아니든 이미 내가 일을 한 거고, 산재도 내가 일을 하다가 뭔가 다친 거죠. 그러면 불법 체류자의 이미 개별적 근로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제공을 한 거예요. 출입국관리법으로 위반하는 건 둘째치고 이미 제공하고 형성된 건 뭐다?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일을 하다가 본인이 임금체불 당했어요. 야, 너 불법이니까 내가 돈 안 줄 거야. 퇴직금 안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추방당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뭐다? 이미 일한 돈은 줘야지. 그리고 뭐다? 추방당해라 이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결을 좀 달리해서 보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1번 보시면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뭐다? 이견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다? 이미 근로한 거는 돈 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 보시면 밑줄 공부만 보세요. 밑줄 공부. 문제 나오면 이건 비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입법 취지를 좀 잘 읽어놓으면 그래서 쓸 수 있거든요. 보시면 입법 취지가 뭐냐.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 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들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고용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우리가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유용해온 거잖아요.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 자격에 관하여 규율을 하면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교용을 금지시키는 입법 목적, 즉 뭐다? 불법 체류자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제 나오면 불법 체류자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100%. 이는 밑줄 쓴 거 계속 보세요. 취업 자격 없는, 여기부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암기가 좀 힘들면.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 즉 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자격 없는 불법 체류자 얘네들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실 행위적 자체를 금지하는 거지.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뭐 이미 제공한 거,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 등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금지하는 건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는 뭐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행위나 그런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그런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거지. 이미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뭐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기가 좀 힘드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까지만. 보호 범위도 똑같아요. 보호 범위 보시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불법 체류자를. 그것만으로 보다 근로계약 무효가 아니겠죠. 아니니까 이미 형성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임금 줘라 이거죠. 취업 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그 자리에서 정지되는 겁니다. 당사자는 언제든 그와 같은 취업 자격 없음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실무상 뭐예요? 얘네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날짜로 바로 임시보호소 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출국당합니다. 출국당해요. 네.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다 이거지. 나가더라도 뭐다? 네가 일했던 거 돈 받고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다. 요양급여 대상자 잠깐 보시면 요양급여 대상자 보시면 외국인이 취업 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상 취업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 관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버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미 소속돼서 근로를 하고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미 소속돼서 근로를 하고 있다. 그것이므로 구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즉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뭐다? 이미 제공한 거. 임금, 산업재해 이런 거 인정해줘라 이거죠. 출입국 관리법으로 처벌받는 건 둘째치고 출입국 관리법으로 처벌받는 둘째치고 그리고 넘어갔다 2번은 제가 노조법상 근로자 하면서 같이 볼게요. 지금은 보면 굳이 헷갈리니까. 넘어갔다 2번은 제가 이게 비판견해가 또 있어요. 이게 대법원의 반대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거까지 제가 같이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거 검토 의견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오케이. 넘어가시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게요. 7. 페이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로기준 근로자. 저 때 시험 때 나왔는데 지금 나온 지 한 5년 됐어요, 이제. 그럼 뭐다? 나올만 합니다. 이제 나올만 해요. 자.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판례는 다 알아요. 수학 정석의 집합값과 똑같습니다. 모르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나오면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달라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다 압니다. 쓸 줄 알고요. 어떻게 쓰는지도 감도 다 있어요. 근데 막상 답안지 다 받아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다 똑같이 쓸 것 같죠? 다 다릅니다.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왜? 제일 많이 빼먹는 거. 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지를 안 씁니다. 대부분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려면 판례는 이렇습니다. 따다다다다닥. 왜 이걸 보는지를 써야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기준법 보호 받으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에 넣으려고 지금 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갑 또는 을을 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 이게 1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나오겠죠. 저희 때는 가산수당 받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나왔어요. 갑이. 그러면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인 가산수당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고 판례 따다닥 써주는 거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문제가 된다 하고 판례 따다닥 써주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얘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왜? 이게 돼야 우리가 뒤에 추가하고 있는 가산수당의 주체가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죠? 2번은 뭐냐면 생각보다 판례 암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메인 판례만 제대로 암기하세요. 자꾸 이상한 거 붙이실 필요 없습니다. 메인 판례를 제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면 됩니다. 제가 이따 읽어드리면서 왜 이런 판단 요소를 하는지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분들도 심지어 요즘에는 감독관들도 요 판례를 켜놓고 물어봐요. 질문을. 혹시 뭐 원자재나 비품은 본인 소유인가요? 이게 매뉴얼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뭐다? 우리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형식하고 실질증표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으로 암기 때려넣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건 형식적인 요건을 다 이미 이거 가지고 판단이 안 되니까 실질적 요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고, 연역 같은 거는 추후에 우리가 약간 여유가 되면 쓰는 겁니다. 검토 의견에. 즉 요거 꼭. 그리고 제일
설마 이건 아니겠지만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조문 빼먹으면 안 됩니다. 간혹 시험지 답안지 받아보면 조문을 안 써. 조문에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2조에 써야 돼요. 써야 돼. 꼭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시면 제가 하나씩 해서 왜 이런 판단 요건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왜 이런 판단 요건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면 암기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보시면 문제의 소재 보세요. 근로기준보다 근로자에 해당해야지 뭐다.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 근로자 판단해라 이것보다는 왜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번. 그 다음에 판단해 볼게 2번. 노마저 2번 보시면 개념의 판례 보시면 2조 보세요. 2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판례 태도 보시면 이게 1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는 사업주와 사용 종속 관계하에 제공하는 것이다. 왜 사용 종속 관계라는 말이 나올까요? 돈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돈 받으니까. 돈 주는 사람이 사용자니까. 그리고 선불이 아니잖아요. 후불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속되어 있어서 이 사람의 사용 종속 관계하에 제공을 하는 것이다. 해당 법 규정만으로는 해당 법 규정 잠깐 볼까요? 위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사업장에 이 사람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쉬울까? 요거부터 볼까요? 자, 이해 한번 확 해놓으시고 계속 판례를 보면 금방 암기됩니다. 사업장에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요. A라는 사람은 사업장 사업주한테 저 언제 쉴게요? 저 언제 휴가 갈게요? 이런 거 허락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받아요. 200만 원씩. B라는 사람은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와요. 나오고 싶을 때 나옵니다. 휴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요. 사업주가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사업주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분은 일한 날만 본인이 완성시킨 물품 대금으로 한 개당 10,000원씩 받아요. 고정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 조문으로 볼까? 자, 조문으로만 판단해 볼까요? 이 두 명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네요. 자, A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습니다. 둘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뭐예요? 근로하고 있네. B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어요.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네요. 조문으로 봤을 땐 뭡니까? 다 근로자입니다. 즉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다 답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는 근로자가 아닐 확률이 높고요. 얘가 근로자 확률 될 일이 많죠. 왜? 일단 사용 종속 관계부터 따져봐. 얘는 나오고 싶을 때 나온 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 얘는 고정급도 있네. 그죠? 이게 형식적 징표. 출퇴근 구속 받네요. 오케이?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으로 봤을 때 판단을 못해. 그래서 판례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제시할게 이거예요. 자,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도 조문 쓰고 판례 들어가는 이런 거 써주면 되게 좋겠죠. 조문으로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겠다. 보시면 2번 보세요. 판례의 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사용조속관계 하에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법 규정만으로는 개별적, 구체적 관계의 근로관계,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네요. 아까 봤더니. 그래서 법원은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
개별적, 구체적. 개별적, 구체적이 무슨 말이냐? A, B, 따로따로. 이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답안지에 이렇게 A, B 이렇게 나눠 쓰면 안 돼. 아셨죠? 설마. 예, 그렇게. 원칙 보세요, 원칙. 항상 쓸 때 원칙을 꼭 써주십시오. 원칙. 우리는 지금 법 규정부터 보고 왔습니다. 법 규정부터 봤더니 이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나왔는데 법원의 원칙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만 가지고는 힘들다 이겁니다. 얘네 둘 다 만약에 얘도 근로계약서 썼고요. 뭐 사업주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일단 판단 못했으니까 그냥 얘도 그냥 근로계약서 쓴 거예요. 내용도 비스무리해. 그러면 뭐예요?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다? 판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뭘 본다? 실질 보겠다. 실질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파고들겠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 취했네요. 원칙이 뭐였다? 형식 아니고 실질 볼 거야. 실질 볼 거야.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표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그냥 막 쭉 의미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원칙, 우리 실질 볼 거야. 그럼 뭘 볼 거야? 우리 실질 볼 거니까 계약서 내용 안 보고 실질 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실질 먼저 볼게. 그게 형식적 징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형식적 징표 먼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형식적 징표 먼저 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왜?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실무상 형식적 징표로 판단 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제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해 차원입니다, 이거. 보시면 형식적 징표 볼게요. 자,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봤더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보는 겁니다. 봤더니 뭐 200만 원. 10년 동안 200만 원 받았는데 뭐. 그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우리 근로소득세 신고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5월달이나 4월달 이렇게 직장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죠? 연말정산 하신 분도 아시겠고. 그 다음에 뭐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이건 뭐다? 4대 보험 신고했냐 이겁니다. 4대 보험. 이건 지금 이건 뭐예요? 근로자든 사용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에 근로복지공단 들어가면 다 뜨니까. 그죠? 구세청 들어가면 근로소득세 신고에 다 뜨니까. 고정급, 기본급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로소득세 구세청 자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 받았는지 신고 다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징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징표예요.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이건 뭐예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겠죠. 일을 해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일을 안 해보시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 4대 보험료 일단 요건 그냥 이해하려고 좀 알아두세요. 4대 보험료는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반반 부담합니다. 아시죠? 반반 부담해요. 사업주하고 근로자 반반 부담하는데 한 명당 거의 10% 정도 부담한다 보시면 됩니다. 월급에. 그러죠?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친구 4대 보험 가입 안 시키면 좋겠네. 왜? 10% 아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다? 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야, 4대 보험 쓰지 말자. 너도 10% 안 깎고 받을 수 있어. 이런 거죠. 대부분 그래서 3.3% 신고해요. 3.3%.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요런 건 뭐다? 니네 둘이 짜고 그리고 사업주가 돈 주는데 돈 받는 사람이 이런 결정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네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뒤에 거 잘 보세요.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뒤에 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형식적 징표 쓸 때 요 뒤에 있는 문장을 틀리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급 근로소득세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안 보여. 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근로자를 쉽게 인정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겠네요. 근로자로 보는. 실무상 이거 인정되면 실질적 근로관계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가에서는 좀 반대로 보는 영향이 있는데 실무상 들어가면 노동부에 갔는데 얘 프리랜서예요. 딱 봐도. 이래. 근데 사업주가 세금 좀 털려고 기본급 4대 보험 가입 다 시켜놨습니다. 지원금도 좀 받고 국가에서 세금도 좀 털고 인건비도 털려고 10년 동안 가입을 했어요. 근로소득세 신고도 해주고. 근데 얘가 퇴직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출퇴근 의무도 없고 일도 본인이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관리도 안 해. 그래서 퇴직금 청구했어. 노동부에서 뭐라고 판단해요? 개별적 구체가 뒤에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개별적 출퇴근 관리 있었냐, 취업규칙 받았냐, 딴 데서 일할 수 있냐 다 보는데 이걸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왜? 니네가 국가기관에 근로자라고 신고해놨네. 형식적 징표만으로도 뭐 됐는데 우리가 실질적 근로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형식징표 요 뒤에 문장 있죠. 그거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안지에 쓸 때도 이거를 잘 써주셔야 돼요. 교수들은 다 알아요. 그게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 근로자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다시 본다. 이런 느낌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근로자가 판단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애는 일단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안 써져 있고 아까 원칙에서 그 다음에 형식적 징표 봤더니 기본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안 하고 있네. 4대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있는 애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얘를 근로자로 봐야 되는지를 뭘 본다? 이제 양가로 3번을 보는 겁니다. 지금 자 전제 조건 깔아볼까요? 이거 잘 따라오세요. A라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겁니다. 지금 판단하려고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법 규정만으로 판단이 힘들었어. 그래서 근로계약서 안 썼네. 2번 근로계약서 안 썼고 보니까 기본급 없네. 4대 보험 신고 안 했고요. 근로소득세 징수 안 했네요. 지금 안 한 사람. 그래도 근로기준부상 근로자로 보느냐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 징표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순서 알겠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예요? 포섭할 때 이렇게 하라고. 포섭할 때. 판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섭할 때 근로기 안 썼으니까 원칙에 따라서는 형식적 징표 아니니까. 그래서 실질적 징표 보겠다. 실질적 징표 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양거로 3번 보세요. 저렇게 된 애들 이제 실질적 징표를 보시면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넘어가시고 8페이지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입니다.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이게 1번입니다. 자 이거예요. 출퇴근 구속 받냐? 취업규칙, 복무규정 규정 받냐? 그리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까지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용자가 근로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만 하는 것만 쓰면 안 되고 구속받아야 돼. 아셨죠? 그래야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거예요.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노무 제공자 내가 일을 해요. 회사 일을 하는데 컴퓨터도 내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쓰고 있는 전기세도 내가 내고 하면 뭐예요? 근로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나는 몸만 가는 겁니다. 몸만 가서 회사가 준 컴퓨터 가지고 일하고 회사가 준 복사기 이용해서 문서 뽑고 회사가 준 결제판 가지고 대표한테 결제 받으러 가고 그건 내 게 아니죠. 내 게 아니고 회사 안에 소속돼서 회사 비품이나 원자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겁니다. 너 계약했는데 내가 오늘 전날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친구한테 야, 너 대신 나가라. 나 돈 줄게. 그럼 사업주가 뭐라고 할까요? 너도 나오지 마. 다음부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제3자 고용할 수는 없어요. 왜? 나는 근로계약을 누구랑 했다? 너랑 했잖아.
너랑 했죠. 그렇게.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요걸 보는 거고, 그 다음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기업이 잘 나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나한테 뭘 주면 좋지, 안 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만약 이렇게 반대로 그럼 우리 기업 완전 썩었네, 짜증나네, 이거 왜 다녀,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기업이 상황이 안 좋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나한테 채무를 부담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회사가 이윤과 손해 다 부담한다. 이러면 사용 존속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근로 제공과 관계에서 계속성. 약간 제3자 고용하고 비슷해요. 계속성. 나랑 계속 끝까지 일을 하고 있느냐. 전속성은 뭐냐면 뒤에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은 뭐예요? 여기 말고 딴 데서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말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혼나고 징계받고 이러는 거.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여기까지는 꼼꼼하게 써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2기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을 하는 문제를 내면 아마 저기 상당한 지휘감독 있죠. 그게 좀 바뀐 그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검토 의견에 쓰실 분은 쓰시라고 한번 알려는 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 없으면 쓰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생각보다 메인 판례 쓰고 포섭하면 시간 다 끝납니다. 25점짜리인데 이걸 50점짜리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넣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메인 판례가 나오면 딱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무조건 포섭을 엄청 빡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 요소가 엄청 많잖아. 그죠?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요소 하나를 깔끔하게 잘 포섭해 주는 게 순서고, 요런 식으로 내가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너무 좋은 답안이 됩니다. 너무 좋은 답안. 실제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제 문제 나왔을 때.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련 문제 보시면 이거 많이 찍으시죠? 요즘에 임원의 근로자성.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구분을.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무상의 문제인데 너무 이제 이게 약간 수험가에서 보던 메인 판례가 아니고 너무 이게 끌어다 당기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예외가 되게 많은 판례입니다. 실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등기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원칙이에요. 우리 메인 판례랑 똑같이.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부 난 모르겠고, 우리는 상관 안 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얘가 등기됐는데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휴가도 허가받고 가고, 그런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존속 관계에 있으면 근로자로 보겠다 이겁니다. 실무에선 절대 인정 안 됩니다. 절대. 왜 인정 안 될까요? 등기할 때 뭐 들어가요? 인감 들어갑니다. 인감하고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증명서를 안 돼요. 이거 되게 예외적인 판례인데, 일단은 우리는 수험가에서는 이렇게 본다. 실제 판단.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왜 잘 안 찍으려고 하냐면 실무에서 인정된 사례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검찰도 못 올라가. 노동청에서 그냥 끝나요. 본인 인감관리 미스잖아요. 본인 인감관리 미스.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을 좀 알고 포인트를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 나와도 뭐예요? 우리 앞에 거 쓰면 돼. 앞에 거 쓰면 됩니다. 실적 판단해서 내려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거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결론에. 실무상은 등기, 이사 하는 형식적 절차에 본인의 동의가 많이 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 안 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죠.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조금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한번 보긴 봐야 돼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밑줄 긋은 것만 보세요.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 2번의 근로자성 보시면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위에 거는 얘는 지금 등기된 거고 얘는 등기조차 되지 않는 애입니다. 앞에 얘는 등기됐어. 근데 등기 안 되고 그냥 명칭만 영업이사 붙여준 거예요. 명칭만. 그럼 뭐다? 얘가 일로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등기도 안 됐잖아. 근데 심지어 우리 판례는 요것도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요거 제가 그 판례를 그대로 긁어 온 거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보다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에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에 불구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 아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했어 안 했어? 이 판례 얘네들을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애들 주식회사 이사, 감사, 임원 얘네들 등기한 애들 얘네들 뭐예요? 받는 돈 퇴직금 아니라고.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를 했어요. 근로자라고. 근데 회사에서는 우리 퇴직금 줬는데 퇴직금이라고 나갔잖아. 근데 뭐다? 그거 노동청에는 어떻게 본다? 야 얘네들 일단 이거면 이때 받은 돈은 임금이 아니고 그냥 임원이니까 받은 보수에 불과하다. 퇴직금은 다시 판정하겠다 이겁니다. 다시. 그걸 판단할 때 뭐? 얘네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겠지.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겠지.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 밑에 겁니다. 밑에 거 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표현이. 그래서 여유가 되면 요걸 따로 암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보다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아까 위에 건 똑같아요. 위에 거 우리 메인 판례랑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네. 지금 실질적 징표 보는 겁니다. 얘네들 지금 임원 가지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입니다. 외에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정되면 뭐다? 아까 위에 받은 퇴직금은 보수라고 치고 퇴직금 다시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근데 실무상은 뭐다? 인정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등기에 이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나올 확률은 적어요. 명칭만 형식적 명목적인 경우가 문제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그렇게. 왜? 이거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판례를 내놓는 건 교수님도 좀 부담스러워해. 예, 요즘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된다. 소사상제 볼게요. 소사상제. 여러분이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수습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요거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해봐라. 사건이 되게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왜 많은지 아세요? 사업주도 똑똑해졌고 근로자도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프리랜서 계약서 다 써. 근데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면 노동청 가겠죠. 가면 이게 먼저. 근데 가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물어봅니다. 감독관이. 네, 아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낼만 해요. 네. 나왔으니까. 원래 그거 있죠. 시험 문제 낼 때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걸 내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 해. 그래서 계속 안 나왔다가 제가 27기니까 27회 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또 사람들이 잘 안 봐. 에이, 나왔고 첫 페이지고 안 봐.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나서 툭 내면 이래요.
나 노조법상 근로자만 준비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답안지 퀄리티 확 차이 납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흐름 잘 잡고 포섭 잘하고. 그죠? 소사상제는 뭐냐면, 이건 그림을 좀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위에 거랑 비슷하게 비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A 기업에 A라는 대표가 있고, B라는 근로자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일을 너무 잘하네. 그리고 A 기업도 세금이 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얘를 지사 개념으로 빼버린 겁니다. 네가 대표해. 그럼 뭐래요? 얘는 얘랑 본사와 지사 관계일 뿐이지 얘는 근로자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도 얘 말을 듣고 있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뭐다?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거예요. 보시면 밑줄 그은 거 이거 처음부터 볼게요. 판례는 종전의 단순한 근로자. 여기에요. B. 나 근로자였어. 근데 어떠한 계기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냥 그거예요. 세금 털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 안 내려고. 계기로 하나의 경영 주체로서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즉 따로 나와서 지사를 차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을 만들어서 얘네랑 업무 도급 계약을 맺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다른 회사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처럼 만드는 거고, 얘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스스로 B가 나 A 너랑 일 안 할 거야 하고 종전의 근로관계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야 너 나가라 내가 차려줄게 거기 있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자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의 운영에 독작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는 거고, 즉 대부분 이런 데는 A가 다 뒤에서 다 조정해요. 근데 뭐다? 손실은 얘만 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구조가. 그래서 작업 수행 과정이나 노무 관리에 있어서 A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 지급 방법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A 소속의 근로자에 비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 아울러 참작해서 보겠다 이겁니다. 소사상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조금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나갈 때 내가 스스로 나갔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나갔는지 이런 거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갔는데도 아직도 A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원이 나오든 소사상제가 나오든 어쨌든 메인 판례를 쓰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문제예요. 공식이 있는 문제 몇 개 없는데 통상임금도 똑같죠. 문제가 되는 사항이 나오면 통상임금 메인은 쓴다 안 쓴다? 무조건 쓰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도 얘네가 나오면 결론이 생각 안 나. 만약에 소사상제 문제를 봤는데 나는 잘 못 내리겠어요. 만약에 얘가 근로기준법 그건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즉 처음부터 원론적인 것부터 써내려가다 보면 본인이 쓰다 보면 생각이 나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그럼 그렇게 풀면 됩니다. 풀면 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답이 있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누가 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사안 해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일단 보호를 받으려고 요거 판단한다는 거 언급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 실질적 요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기 때 한번 써봤을 것 같은데 거의 문제 있는 거를 다 갖다 쓰면 돼요. 그때 문제 거 다 베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일기 때 한번 써볼 거예요.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써봐야 돼요. 써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사용자 10페이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까지 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사용자도 우리 어디에 있어요? 법 규정에 있습니다. 조문에. 그래서 조문을 뭐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렇게 몸에 좀 가지고 다니는 연습을 좀 하세요. 예. 책에 이제 조금 팁을 좀 알려드리면, 책에 있는 조문을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책에 있는 조문이 이 주제가 나오면 내가 법조문을 쳐서 펼쳐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내 손에 익은 조문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모르겠는데, 시험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면 나눠주고 걷어가요. 나눠주고 걷어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찾는 속도 그럼 그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연습 많이 해보고 법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개념이 있고, 이게 신기하게 앞뒤 보다 보면 앞에 거 조문 보고 뒤에 거 조문 보거든요. 그러면 조문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조문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뭐 만약에 민사소송법 하시는 분이 있으면 민사소송 생각보다 민사소송 규칙이나 이런 거 잘 안 보시거든요. 시간이 좀 있을 때 쭉 보시면 거기서 문제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저 때 그랬거든요. 규칙으로 푸는 문제. 그러니까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을 항상 많이 보는 연습을 꼭 하시고, 일자 준비하시는 분도 법제처에서 따로 뽑아가지고 조문 보지 마시고, 그 1차 공부할 때는 우리 시험용 법전으로 보세요. 그걸로 보세요. 그리고 조문 특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옆에다가 적어 놓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 조문만 보겠다. 아니면 나 들어오는 게 싫다. 그러면 그 조문을 복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업을 듣던가.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조문을 항상 몸에 잘 익혀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버릇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모의고사 때 연습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 잘 안 쓰면 이게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써두시고. 글씨가 좀 안 좋으신 분도 있죠. 제가 몇 분은 봤지만 몇 분은 답안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글씨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만큼 손해가 있습니다. 1, 2점 정도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써야 됩니다. 질려버릴 정도로. 아니면 이런 거라도 해놔서, 아까 그런 실질적 징표, 저도 글씨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얘 썼구나 이렇게. 아니면 1, 2, 3 이렇게라도 해서 눈에 띄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글씨가 안 좋아서. 그래서 법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에 띄게 해주면 목차 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고 논문 심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글씨 안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씨가 좋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글씨가 안 좋은 분들은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글씨가 좋은 분들은 속도가 느려요. 왜? 이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날려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근데 글씨 좀 중요해요, 생각보다. 자, 사용자 보면 우리가 사용자도 법조문에 있습니다. 법조문 2조에 있고요. 근데 사용자는 뭐냐면 특이한 게 노조법상 사용자랑 근로기준법 사용자랑 조문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관련해서 논점이 되는 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개념의 확장. 쟤까지 사용자로 볼 수 있어? 아니면 사용자는 아니고 나랑 똑같은 근로자인데 이 자식 약간 사용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실무상은 이렇게 돼요. 퇴직금 청구를 하거나 부당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가 상대방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용자로 인정받으면? 왜? 사용자 인정받으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근로자한테 하는 행동으로 인정받는 순간 사업주와 싸우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노동청 같은 임금체불에서는 얘까지 같이 처벌받습니다. 형식적 사업주하고 실질적 사업주 같이 처벌받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근로자 사건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래요. 대표는 잘 몰라요. 거기 밑에 이사나 실장이 얘를 괴롭힌다. 아니면 얘한테 임금을 안 줬다. 불이익한 행위를 했다. 그럼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 대표하고 형식 대표하고. 그러면 처벌을 둘이 같이 해요. 인정받으면. 아셨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사업주, 실질적 사업주 나눠서 쓰면 돼요.
그럼 감독관이 이제 엄청 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근데 그렇게 해야 근로자 사건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보시면 서 보세요, 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2호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주겠네.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경영 담당자가 있네.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자, 사업주 말고 2명이 나왔습니다. 사업경영 담당자하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그러면 판례가 뭐가 나오겠어요? 사업경영 담당자가 뭔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뭔지가 나오겠네. 왜?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노마자 2번 보시면 사업경영 담당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단어에서 좀 추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경영 담당자라고 하네요. 경영 담당자.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지금 경영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주한테 어느 정도 위임을 받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주보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나랑 컨택이 많은, 얘 인사권이나 임금도 얘가 결정할 수 있는 컨택이 많은 그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실장이나 이사한테 잘 보이면 얘네가 말을 해요. 유호진은 한 50만 원 올려주면 안 됩니까? 연봉?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경영 담당자를 판단한 요건을 판례가 나오는데, 보시면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 요거는 꼭 써주십시오. 요거.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입니다. 그냥 위임 말고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각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 그러니까 이거 임금체불 이런 거 발생하면 너희가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준수 의무자도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사업주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 삼성 말단 사원을 볼 일이 있을까? 없어. 몰라요, 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경영 담당자, 얘네들 실질 사업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근로자를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 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보호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해해 나간다. 즉 너도 책임져라 이겁니다. 사업경영 담당자 너도 책임져라.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사업경영 담당자는 판례를 이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빼먹으면 안 되는 단어가 뭐다? 포괄적 위임. 이미 사업경영 담당자는 포괄적 위임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노마차 3번 보시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포인트가 뭐예요? 위임받은 놈은 아닙니다. 위임받은 놈은 아니에요. 사업경영 담당자는 약간 위임받은 애예요. 포괄적 위임. 근데 얘는 위임받은 애는 아닌데 누가 봐도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예요. 근데 요거 구분 잠깐 해놓으세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애가 아닙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업주 따라다니면서 문 열어주고 청소해주고 내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하고 이런 애가 아니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인사관리 차원에서. 오케이? 그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나? 거기 이양재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서, 진양철 비서. 보시면 판례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에 대하여 사업주 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위임받은 자가 아니고 야 이거는 네가 좀 해. 얘네들 인사관리 네가 좀 해라. 우리 그 신입사원 뽑는데 네가 면접 보고 네가 좀 뽑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보다는 조금 힘이 빠져 있지만 어쨌든 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하고 사업주를 위하는 행위하는 자는 좀 따로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사용자 개념의 확정인데
요거 보시면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 있다. 이 많이 해요.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하청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이런 데는. 그죠? 계열사 이런 게 느낌이 아니고 아예 다른 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물량을 던진다거나 그 물량을 소화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랑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만약에. 근데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얘는 A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얘가 빨간색이 지금 대기업이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얘네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시키면 요거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어 하면 또 요거 갖고 요대로 시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얘 실제 사업주는 얘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지금 다 나왔습니다. 판례가 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그림에서 뭐가 나왔냐? 1번 뭘 부정시켜야 됩니다. 뭘 부정시켜야 돼요? 여기서 1번, 내가 A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의 사용종속 관계를 주장하려면 어떤 놈을 하나 제껴야 됩니다. 얘를 제껴야 됩니다. 얘가 단순히 형식적 명목적인 집단이고 전달 역할밖에 안 하는 노무관리 대행 서비스밖에 안 해. 니네는. 그러니까 난 뭐다? 여기 소속이다. 그래서 판례가 똑같아요. 1번을 얘를 먼저 봅니다. 얘의 기능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보고 얘가 죽었으면 뭐다? 그 다음에 니네 관계 실질적 근로관계를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를 잘 알아두세요. 순서 잘 알아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묵시적 근로관계 보시면 판례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원고용주가 여기서는 얘가 아니에요. 원고용주 어디에요? A. 왜? 지금 A기업 근로자잖아. A기업 근로자. 이렇게 하면 말이 커지네. 자, A기업 근로자잖아. 그래서 원고용주에게 A기업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 대기업입니다.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고 독립성 결해서 그냥 대기업이 시키는 대로 노무대행기관과 동시할 수 있는 등등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 먼저 제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제3자 종속관계에 있으며 실질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제3자고 대기업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인정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아까 제가 계속 말하죠. 형식적 징표, 실질적 징표 보는데 형식적 징표가 너무 명확하면 실질적 징표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얘네들이 일할 때 A기업하고 A기업 근로자하고 정말 명확하게 다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뒤집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교수님들 논문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묵시적 근로관계가 딱 그 밑에 있는 사내하도급 판단기준 현대미포 조선 그 판례인데 아주 옛날 겁니다. 2000년도 20년 지난. 그때 딱 한번 인정해 놓고 이걸 계속 써먹는 게 조금 아니지 않니? 이런 느낌으로 많이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2번 보시면 이건 앞에 겁니다. 앞에 거를 실제 사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보기만 보세요.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A기업이 지금 위에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네. 피고 회사가 일개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노무대행 기관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A기업이 오히려
피고회사, 대기업이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근로 조건을 정하였다 봄이 상당하다. 그럼 뭐다?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직접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무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A 회사, B 회사 아니고 뭐 저 위에 거 봐야 된다 이겁니다. 즉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1번 판례를 좀 잘 알아두세요. 2번은 그냥 사례야 사례. 그래서 1번 판례는 알아두셔라. 대신 순서가 있다. 여기. 얘를 먼저 제끼는 겁니다. 얘를 먼저 제껴야 그다음에 실질적 근로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하시죠. 한 12시 50분? 12시 아니구나. 1시 50분? 1시 50분쯤. 네, 1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